호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내게 도움을 청했다. 자신의 손녀를 구해준다면 예쁜 색시를 아내로 맞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튿날 나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를 마주쳤다. 상처 입은 새끼 여우를 칭칭 감고 있었다.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손에 든 도끼를 힘껏 내던졌다. 도끼는 단번에 구렁이의 머리에 박혔고 순식간에 피가 화살처럼 솟구쳤다. 구렁이는 몇 번 꿈틀대더니 눈을 뒤집으며 죽어갔다. 새끼 여우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숨이 가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녀석을 집으로 데려와 독한 술로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녀석은 다시 펄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새끼 여우는 마치 강아지처럼 우리 집에 눌러앉아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난 부모도 없는 고아 신세라 내 입 하나 풀칠하기도 버거웠다. 몇 번이나 숲으로 돌려보냈지만 밤만 되면 어느새 비틀비틀 다시 돌아오곤 했다. 입에 산열매를 물고 오거나 산토끼나 꿩을 물어다 주기도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녀석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마음을 놓고 녀석을 거두기로 했다. 그렇게 녀석은 나의 단짝 친구가 되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도 따라오고 양을 칠 때도 졸졸 따라다녔다. 심지어 내가 숙제를 할 때도 녀석은 곁에 얌전히 앉아 나를 지켜봐 주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날들도 갑자기 끝나버렸다. 새끼 여우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려도 녀석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엔 부유해 보이는 노파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팡이를 짚은 노파는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 내 손녀를 찾으러 왔네. 혹시 본 적 있는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근 마을 밖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손녀분이 누구신데요? 그때 노파는 음산하게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가 몇 년 전 집을 비우며 손녀에게 집을 보라고 했지. 그런데 돌아와 보니 녀석이 사라졌더군. 누가 그러는데 녀석이 자네 집에 머물고 있다더군.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집에는 분명 나 혼자뿐인데 말이다. 나는 정중하게 할머니가 잘못 아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아차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우리 집 부엌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노파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새끼 여우가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녀석은 노파를 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고 얼굴에는 마치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한 번 웃더니 말 한마디 없이 헥돌아 가버렸다. 그날 밤 작은 여우가 평소처럼 내 배 위에 올라와 잠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녀석이 또 사라지고 없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탁자 위에 빨간색 배 가리개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여자의 긴 검은 머리카락 한 줌이 들어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것을 들고 촌장님을 찾아갔다. 그걸 보더니 촌장님은 내 머리를 툭 치며 껄껄 웃으며 말했다. 호씨 가문의 아가씨가 너한테 마음이 있나 보구나. 이걸 들고 가서 청혼하거라. 나는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다. 나 같은 빈털터리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나. 설마 작은 여우가 물어다 준 건가?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여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녀석이 떠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매일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는 온 산을 뒤지며 녀석을 찾으러 다녔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밤 또다시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다. 계속해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나는 의아한 마음에 문으로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나무 껍질처럼 메마른 얼굴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입에서는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손자를 찾고 있다. 녀석이 없어졌어. 내가 우리 손자를 봤지. 그렇지? 나는 몸을 떨었다. 저번엔 손녀를 찾더니 이번엔 손자를 찾는다고?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집에 나 혼자뿐이었으니까 본 적 없어요. 내 대답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스스로 못 봤다고? 그럼 6년 전엔? 6년 전에 내 손자를 본 적 있어? 마치 나를 추궁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한참을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이 할머니 노망이 났나 보네. 잘못 아신 거예요. 정말 본 적 없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내 말에 할머니는 물러나지 않고 나를 보며 웃었다. 정말 섬뜩한 웃음이었다. 손자를 찾기 전까진 떠나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나는 정말 겁이 났다.
뒤도 안 돌아보고 촌장님 댁으로 달려갔다. 우리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왔는데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마을 이장은 담배를 물고만 있을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뒤를 가리키며 그 사람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확 솟았다. 벌벌 떨며 뒤를 돌아보니 방금 그 할머니가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내 뒤에 서 있었다. 그 도끼 서린 눈으로 이장을 빤히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이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어느 마을 사람이오? 한밤중에 어린애를 이렇게 겁주면 못쓰지. 할머니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내 손자를 찾으러 왔어. 이장이 뭐라 하든 그녀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러자 이장이 집에서 달걀 2개를 꺼내 건네며 말했다. 이거 가지고 당장 꺼지시오. 다시는 내 구역에 와서 사람 겁주지 말고. 노파는 달걀을 받아 한번 쓱 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저놈이 내 손자를 때려 죽였어. 내 평생 저놈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거야. 그 광경을 본 이장의 안색이 급변했다. 이장은 즉시 나에게 마당불을 켜라고 소리쳤다. 나는 서둘러 전등줄을 잡아당겼다. 문 앞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제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할머니의 어깨 위에 붉은 독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독사는 2개의 독리를 드러낸 채 나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이장은 곧바로 당황하며 뒤돌아 나에게 나직이 물었다. 애아,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러는데 저 노파 혹시 그림자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노파는 꼿꼿이 서 있었지만 정말로 그림자가 없었다.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너무 무서워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이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애아, 겁내지 마라. 이 하레비방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이 있으니 어서 가서 가져오너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덜덜 떨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을 한참 뒤졌지만 보검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못 찾았다고 말하러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노파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다. 이장은 사색이 되어 나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 걸었다. 얘야, 내가 부정한 것에 제대로 씌었구나. 이장의 숨소리가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직이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산에서 뭘 잘못 건드린 것 아니냐? 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지금껏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역시나 분명 죽여서는 안 될 것을 죽인 게 틀림없어. 어서 다시 잘 생각해보거라. 이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 스쳐 지나갔다. 쥐 몇 마리 말고는 그게 불과 6년 전 일이에요. 사오후가 흰뱀을 죽였던 그때뿐이에요. 이 일을 마을 이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장님은 오늘 밤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하시면서 밖에서 누가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밖에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봤더니 누군가 창밖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창문에 달라붙더군요. 저는 황급히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요. 그런데 잠들자마자 악몽을 꾸고 말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짓밟힌 흰 뱀이 나타나서는 머리를 문턱에 턱 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 말로 하하하고 웃는 거예요.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죠. 이장님이 제 머리맡에 서서 당장 일어나라고 다그치셨어요. 이웃 마을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면서요. 이웃 마을로 가는 길에 우리 집 앞을 지나게 됐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장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셨죠. 혹시 누가 싸우는 거냐고요. 부엌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는데 주름진 얼굴에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는 무언가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그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돌아왔구나.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상황을 본 이장님이 황급히 달려오셨고 어젯밤 그 미친 노파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욕을 내뱉으며 저를 끌고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류 도사의 집에 도착했죠. 류 도사는 갓 낳은 달걀 2알을 꺼내서 제 몸 이곳저곳을 문지르더니 달걀을 깨서 물그릇에 담갔어요. 그런데 물에 담긴 달걀을 보고는
순식간에 수십 년은 썩은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부정한 기운이 씌었구나 지금 당장. 저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기분이었어요. 제 집에 도착하자 류 도사는 도끼로 대문을 2번 내리치더니 창문에 바짝부터 안을 들여다봤어요. 갑자기 무언가 끔찍한 것이라도 본 듯 몸에 힘이 쭉 빠지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곧바로 무릎을 꿇고는 벌벌 떨며 절을 올리더군요. 알고 보니 유가 선인이었던 거죠. 소인 제가 눈이 어두워 감히 몰라 뵈었습니다. 당장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숨이라도 건지려는 듯 엉금엉금 기어 마을 밖으로 도망쳤어요. 이장님이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저는 집 앞에 서서 착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심리방상에서 유일하게 용하다는 분이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다. 촌장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씀하셨다에야.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지내자꾸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놈도 제 풀에 지쳐 떠나겠지. 하지만 그날 밤 그 미친 노파가 또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창문에 달라붙어 나를 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촌장님이 식칼을 들고 뛰쳐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향을 피우고 빌며 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미친 노파는 나에게 완전히 달라붙어 버렸다. 매일 밤 찾아와 울어대더니 내가 잠들기만 하면 문 앞에 서서 나를 보며 웃는 꿈을 꾸게 했다. 그러고는 계속 이렇게 나를 괴롭혀서 죽을 때까지 몰아넣겠다고 했다. 가장 무서운 건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였다. 정신을 차려보면 산속 커다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몇 년 전 내가 그 백사를 죽였던 장소였다. 그렇게 촌장님 댁에서 사흘을 간신히 버텼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고 촌장님도 나 때문에 시달려 사람 몰골이 아니게 되었다. 차마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넷째 날 아침 촌장님께 오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촌장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얘야. 넌 아직 어려서 더는 못 버틴다며 만류하셨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그 미친 노파가 또 와서 겁을 준다면 그냥 목숨 걸고 맞서 싸울 겁니다. 촌장님의 만류를 뒤로하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집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부엌에서 들리는 달그락거리는 칼질 소리였다.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옆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아궁이 앞에 엔 검은 그림자가 보였고 나는 앞뒤 잴 것 없이 그대로 휘둘렀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반응이 어찌나 빠른지 단숨에 내 손목을 꽉 붙잡는 것이었다. 이어 그가 바닥에서 일어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미친 노파가 아니었다. 도포를 차려입은 훤칠한 사내였다. 왔느냐? 하하. 오자마자 칼부터 휘두르다니. 성깔 한번 대단하구나. 그는 낫을 내려놓더니 나를 돌아보며 짐이나 정리하라고 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나는 당신 누구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라고 소리쳤다. 내 형이다. 그는 태연하게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말했다.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웠다. 형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못 믿겠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렴. 내 이름은 호원이다.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릴 때 실종되셨는데 갑자기 도사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단숨에 촌장님 댁으로 달려갔어. 촌장님은 후엔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안색이 단번에 변하더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말 후엔이라는 형이 있었지. 하지만 3살도 안 되어 요절했어.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겠나.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 기괴한 일들이 왜 자꾸 나한테만 꼬이는 건지. 하지만 촌장님이 덧붙이길 후엔이 인신매매범에게 끌려갔다는 소문도 있었네. 부모님도 형을 찾으러 가셨다가 실종되셨거든. 촌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니 후엔이 이미 밥상을 차려 놓았더라고. 촌장님은 그를 보자마자 중얼거리셨어. 내 아비를 쏙 빼닮았구나. 정말 후엔일지도 모르겠어. 형은 뒤돌아 웃으며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했지. 밥상머리에서 후엔은 정말 자신이 유괴됐었다고 했어. 그 후 한 스승님께 거둬졌고 다 자란 뒤에야 집에 남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 그래서 이제야 찾아온 거야. 촌장님은 그 말을 듣고 노안이 젖어들더니 미친 노파에게 당한 기괴한 일들을 말해줬어. 뜻밖에도 형은 그저 웃으며 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 안심하세요. 감히 그까짓게 내 동생을 괴롭히려 든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나를 문 앞에 무릎 꿇리고 향세대를 피우게 했어.
그리고 6년 전 뱀을 때려 죽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라고 하더니 얘기를 다 듣고는 나보고 괭이를 하나 준비하라고 했어. 뱀을 묻었던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이야. 오늘 밤 내가 가서 속죄해야 한다. 나는 괭이를 들고 형을 산으로 안내했어. 그때 그 큰 나무를 찾자. 후에는 나보고 땅을 파라고 했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절반쯤 팠을 때 후엔이 갑자기 멈추라고 소리쳤어. 그는 차가운 눈으로 구덩이를 한참 노려보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어. 이 안에 묻힌 건 사람이다. 뱀이 아니야.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니 사람의 머리카락이 빚어나와 있었어. 나는 소름이 끼쳐서 머리가 다 쭈뼛 서더군. 비명을 지르며 말했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죽인 건 분명 뱀이었다고요. 후에는 내 괭이를 건네봤더니 주변의 향과 초를 둥글게 피워놓았어. 그러고는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어. 구덩이 앞으로 가서 들여다본 나는 정말 혼비백산할 뻔했어. 구덩이 속에 누워있는 건 뜻밖에도 옆 마을류 단공이었어. 내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시체가 갑자기 움직였어. 동태 눈깔 같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나를 보며 비웃었지. 하하, 이게 바로 너를 도와준 대가다. 너를 절대로 곱게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목소리는 그 미친 노파의 것이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 침대에 누워있었고 후엔이 긴 머리카락 한 움큼을 들고 있었다. 구덩이에 어째서 유단공이 묻혀 있었던 걸까? 유씨 집안 노파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말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장님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붙잡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애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어서 돌아가거라. 이장님, 유단공이 정말 죽었나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며칠 몰래 너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후엔이 향을 피우고 있었다. 그가 나더러 빨리 오라고 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발도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내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후에는 고개를 비스듬히하며 내 뒤를 힐끗 보더니 내 손바닥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내 뒤를 노려보며 말했다. 원한에는 원인이 있고 비대는 주인이 있는 법. 감히 이 아이의 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린다면 내 기필코 내 뼈를 갈아 허공에 날려버리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몸이 순식간에 가벼워졌다. 이어 후엔이 이장님께 말했다. 어르신, 이제 돌아가서 푹 쉬십시오. 이 일은 저희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떠났다. 알고 보니 유단공은 나를 지키려다 그 노파에게 해를 입은 것이었다. 바로 그때 후엔이 향세대를 건네며 대문 앞에서 태우라고 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내 짐작이 맞다면 오늘 밤 유씨 집안 노파가 또 너를 찾아올 거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정면으로 맞붙으면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노파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너는 반드시 후씨 집안으로 장가들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남자가 어떻게 장가를, 아니, 시집을 가요? 유씨 집안은 또 뭐고요? 우리 마을엔 유씨나 후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후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때려잡은 그 뱀과 너를 겁주는 그 미친 노파는 모두 유씨 집안, 즉 뱀의 무리다. 쉽게 말해 유씨 가문은 뱀 요괴들의 소굴인 셈이지. 내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 노파가 예사롭지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로 뱀 요괴일 줄이야. 후엔이 이어 말했다. 그리고 후씨 집안은 사실 여우신선, 즉 호선들을 말하는 거다. 내가 뱀을 죽인 건 호간의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였어. 이제 호가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다. 내 방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두두를 보니 알겠더구나. 그 집안의 어떤 아가씨가 너에게 반한 모양이야. 하지만 호가는 대대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오직 대릴 사위만 들인다지. 설마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내가 울상을 지으며 물었다. 류가, 놈들은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이 일은 이 형이 결정하마. 조만간 널 데리고 호간에로 가서 청혼할 것이다. 저녁이 되어 호원 형이 돌아왔을 때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지하게 말했다. 형. 결정했어. 장가든다면 가야지. 그 미친 노파만 떼어낼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호원 형은 빙그레 웃더니 붉은 홀레복을 주며 입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집 대문 앞에 무릎 베개를 놓더니 그곳에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무엇을 보고 듣든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오늘 밤만 잘 버티면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내 몸에 걸쳐진 옛날식 신랑 예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 정말 여우 요괴한테 장가가는 건가?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얌전히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호원 형은 장검을 든 채 내 앞에 눈을 감고 앉았다. 한밤중이 되자 나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점점 더 기괴해졌다. 음산한 바람만이 붉은 도포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떴을 때 갑자기 미끄러운 감촉이 손목을 휘감았다. 그것은 바닥의 냉기가 아니었다. 비늘이 옷감을 스치며 남긴 차가운 점액이었다. 호원형의 장검이 순식간에 칼집에서 뽑혔다. 서슬퍼런 칼날 빛에 비친 형의 얼굴은 창백했다. 검끝은 내 등 뒤를 매섭게 겨누고 있었다. 뒤돌아보지 마. 형의 목소리가 잔뜩 긴장해 있었다. 그때 부드럽고 가녀린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예전에 새끼 여우가 내 손바닥을 비빌 때 내던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속삭임엔 뱀 특유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방님. 홀레복까지 입으시고 절 모른 척 하시려는 건가요? 그 미친 노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서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급히 호원형의 다리를 툭툭 치며 불렀다. 형. 제발 좀 깨어나봐. 겁내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 누가 널 건드리는지 보마. 호원형이 갑자기 입을 여는 바람에 나는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겨우 숨을 돌리려던 찰나 겨눈질로 마을 건너편에서 하얀 그림자가 떠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위아래로 출렁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얼굴이 창백한 아이 넷이서 하얀 가마 하나를 메고 오는 것이 아닌가. 보지마. 호원형이 갑자기 낮게 소리쳤다. 나는 황급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귓가에 어느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바로 내 앞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도 모르게 슬쩍 곁눈질로 살펴보았다.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문 앞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 10몇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상복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그들은 관 하나를 둘러싼 채 통곡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다시 보니 어느새 호원이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비명을 지르자 소복을 입은 여인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고 오직 검게 칠해진 그 관만이 덩그러니 그곳에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관 속에서 갑자기 호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내 손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도 사라지더니 호원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엄숙한 표정의 그가 아이고 손주야라고 외쳤다. 어서 와서 하레비 좀 살려다오. 마을 촌장 영감의 목소리였다. 내가 막 대답을 하려던 찰나 호원이 나를 가로막으며 가지 말라고 했다. 오늘 밤 저놈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한번 보자고. 하아. 이 노친내가 오늘 밤 내 놈들의 목숨을 걷어가겠다. 대들보 위에서 갑자기 미친 할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툭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붉은 독사였다. 이어 그 미친 할멈도 뛰어내렸다. 손에는 백골 몇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걸 먹으면 너희 중 한 명은 살려주마. 안 그러면 내 놈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호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꿈도 야무지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집 대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안에서 새빨간 수탉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수탉은 미친 할멈 앞으로 달려가더니 할멈의 뒤꿈치를 사정없이 쪼아버렸다. 미친 할멈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정신없이 수탉을 뒤쫓기 시작했다. 숲 앞에 다다랐을 때 할멈의 몸이 갑자기 움찔거리더니 그대로 땅에 엎드려 기어가는 게 아닌가. 기어가던 몸은 어느새 한 마리 뱀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더니 숲속으로 쏜살같이 파고들었다. 호원이 크게 소리쳤다. 내가 저놈을 붙잡아두마. 날만 밝으면 다 괜찮아질 거다. 너는 저 독사를 조심해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챙강 소리를 내며 장검을 뽑아들고 순식간에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어느새 그 독사가 내 앞까지 기어와 있었다. 나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 길목을 향해 정신없이 도망쳤다.
길목에 막 도착했을 때였다. 갑자기 구구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뒤를 돌아보니 새끼 여우 한 마리가 뱀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그는 뱀 꼬리를 물었다가 발톱으로 혓바닥을 긁어대며 뱀을 완전히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여우가 물릴까 봐 걱정되어 얼른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뱀 꼬리를 덥석 물더니 숲속으로 잽싸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손전등과 물건을 챙겼습니다. 막 불을 켰을 때 책상 위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금색 귀가 달린 모자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무늬가 내 몸에 걸친 신랑 예복과 똑같았습니다. 한 벌이었던 것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작은 여우가 가져온 것일까? 모자를 들어 냄새를 맡아보자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에게서 나던 그 익숙한 채취, 녀석이 여우 요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우 요괴를 받아들여야 한다니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친 노파도 무섭고 작은 여우도 두려워. 양쪽 다 요괴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호원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서둘러 손전등을 집어들고 칠흑같이 어두운 숲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숲 안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호원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그 커다란 수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니 이건 전혀 닭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종이로 접은 인형이었습니다. 거기엔 선홍색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근처에 있을 텐데 막 앞으로 달려가려던 찰나 머리 위에서 갑자기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코를 찌르는 역한 비린내가 풍겨왔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무언가 흘러내렸고 그것이 선홍색 피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호원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응시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손전등을 끈 순간 숲 저편에서 갑자기 허공에 자욱한 흰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흰 안개가 서서히 흩어지자 눈앞에 호련히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아까 봤던 그 하얀 가마였습니다. 가마가 바로 앞까지 와서 멈추자 그 정신 나간 여자가 언제 나타났는지 가마 옆에 서서 우리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어디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낄낄거리며 기괴하게 웃더니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도망치고 싶었지만 호원이 장검으로 내 머리를 지그시 누르며 움직이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이 내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나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질끈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 집 대문 쪽으로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자 호원이 곧장 뛰어내려왔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 길을 따라 쭉 가. 산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 있어. 이 쌀을 가지고 거기 가서 나를 기다려. 누가 물어보면 사람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쌀을 입에 넣고 씹고 있어. 절대 삼키지 마. 곧 따라갈 테니까.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금방 오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나를 밀치더니 품에서 닭피 한 병을 꺼냈다. 자신의 몸에 피를 뿌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방향으로 달려갔다. 어서 서두르라고 했다. 안 그러면 할멈이 돌아와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어두컴컴한 산길을 따라 이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전설 속 도과촌의 공동묘지인 듯했다. 숲속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다.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숲 언저리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이야. 겁에 질린 채 숲 안쪽을 살피는데 정말로 무언가 있었다. 달빛 아래 주인 없는 무덤 앞에 옛 사람 그림자가 기대어 있었다. 이 밤중에 마을 사람이 나를 찾아올 리 없었다. 등줄기에 순식간에 서늘한 한기가 스쳤다. 얼른 몸을 숨기려는데 뜻밖에도 그 그림자가 흐느끼며 일어나더니 나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넋이 나갔다. 그런데 그는 어둠 속에서 잠시 사라지더니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헛것을 본 건가 싶던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둠 속에서 대답이 들려오자 사방이 순식간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목을 맬래? 머리를 빗을래?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을 더듬으며 소리쳤다. 사람 기다린다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반복 재생되듯 목을 맬래?
머리를 빗을래? 내가 내 머리를 빗겨줄게. 나는 연신 뒷걸음질을 쳤다.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손에 시커먼 빗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 넘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쌀을 땅에 다 쏟고 말았다. 나는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땅에 떨어진 쌀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필사적으로 입에 쳐넣었다. 우리 일행이 보고 있자니 갑자기 개처럼 옆으로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바로 그때 오솔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바로 호원이었다. 그는 온몸이 피떡이 된 채 새끼 여우가 가져왔던 모자와 붉은 두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끌고 난장강, 공동묘지으로 달려갔다. 달리면서 길가에 연신살을 뿌려댔다. 방금 호씨 가문의 영역에 들어왔으니 절대로 겁먹지 마라. 다시는 여우 요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 알아들었냐는 말에 나는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곳이 음기가 강해서 귀신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요물을 만나게 되면 무덤가로 가서 몸을 숨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게 대체 무슨 방법이란 말인가. 이어 호원은 다시 당부하기 시작했다. 호씨 가문에는 집안을 다스리는 노부인이 계시는데 호 노선가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호씨 가문에는 여자가 많고 규율도 엄격하니 그쪽에서 신뢰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 따지거나 화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장가를 못 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뿐인 내 목숨까지 여기서 끝장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덜컥 겁이 나서 걷는 게 걷는 것 같지 않고 몸이 붕 뜬 기분이었다. 하지만 호원이 내뱉은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는 나를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만들었다.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가 혼담을 넣으러 가면 유씨 가문, 뱀요괴, 놈들이 체면 때문에 분명 방해하러 올 거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절대 도망치면 안 돼. 설령 호씨 가문이 지켜주지 않더라도 여기서 죽는 게 나아. 만약 유씨 놈들한테 붙잡히면 그 뒷감당은 훨씬 더 끔찍해질 테니까. 호원이 말을 마치자 우리는 이미 거대한 고목 앞에 도착해 있었다. 이 나무는 주변의 그 어떤 나무보다도 굵고 거대했으며 나무줄기에는 덩굴이 빽빽하게 엉켜 있었다. 호원은 덩굴 속에서 석비 하나를 찾아냈는데 거기엔 호가선지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끌어당겨 함께 무릎을 꿇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후악 호원이 동생 호성과 함께 호씨 가문 공주님의 신물로 맺은 약조를 받들어 혼사를 논하러 왔나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여인의 요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급히 고개를 돌리니 붉은 가마 한 채가 언제 나타났는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가마 휘장 사이로 절세미녀의 얼굴이 눈처럼 하얀 피부를 뽐내며 슥 빠져나왔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미모에 홀릴 뻔했다. 이것이 바로 여우 요괴인가. 뜻밖에도 그녀는 우리에게 가마에 타라고 권하며 오래 기다리느라 고생했다고 말했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그녀는 겨우 20대 정도로 보였고 흰 치마 차림에 청순하면서도 고귀한 기품이 흘렀다. 하지만 이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오싹해졌다. 아름다운 여우 요괴일수록 더 무서운 법이니까. 가마 안에서 그녀는 우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갑자기 나를 보며 내가 후신이니? 라고 물었다. 나는 잔뜩 긴장해서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턱을 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단한 신선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우리 상상이가 먼저 시집가겠다고 난리를 치길래 말이야. 알고 보니 그냥 평범하게 잘생긴 총각이었구나. 그 말을 마친 후 그녀는 후엔 쪽으로 몸을 돌려 내 이름은 상세야라며 통성명을 했다. 후시 가문의 장녀로서 직접 데리러 왔지. 상세 낭자,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상세는 손을 흔들며 별말을 다 한다고 했다. 우리 상상 공주가 어서 가보라고 성하여서 온 거니까. 상상이 누구죠?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상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묘한 눈빛으로 상상이가 바로 내가 구한 작은 여우야 라고 했다. 우리 집 둘째 딸이지. 첫날 밤을 치를 때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첫날 밤이라는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여자는 어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숨도 안 고르고 이런 말을 내뱉는 걸까? 그녀는 요염하게 윙크를 하며 우리 집안 규칙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첫날 밤 전까지 신랑과 신부는 대면할 수 없어. 뭐가 그렇게 급해? 흔들거리던 가마가 마침내 멈춰섰다. 가마에서 내려보니 어느 작은 산장이었다. 곳곳에 붉은 등불이 걸려 있었다. 상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던 중
곁눈질로 힐끗 보니 건너편 2층에서 붉은 홀레복에 봉황관을 쓴 소녀가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부끄러운 듯 소매로 얼른 얼굴을 가렸다. 설마 저분이 그 작은 여우인가? 내가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자 후엔이 내 팔을 확 잡아당겼다. 함부로 여기저기 둘러보지 말라는 신호였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린 소녀 하나가 안에서 달려 나오더니 성세를 껴안았다. 언니 라고 부르자 성세가 웃으며 소개했다. 이 아이는 내 셋째 동생 성넌이야. 우리 집 막내지. 내가 손을 뻗어 안아주려 하자 소녀는 겁에 질려 성세 뒤로 숨으며 언니 라고 외쳤다. 무서워요. 저 오빠 성성 연니한테 가서 놀라고 해요. 소녀는 나에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도망쳐버렸다. 이 광경에 나는 조금 멍해졌다. TV에서 보던 것과는 분위기가 영딴판이었기 때문이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더욱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노쇠하지만 정정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내가 살펴보니 순간 깜짝 놀랐다. 낯이 익은 할머니였다. 우리 집에 손녀를 찾으러 왔던 그 노파가 아닌가. 상설은 할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서둘러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할머니는 비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절로 위엄이 느껴졌다. 이어 상설은 해 등 세 가문의 대표들을 소개했다. 가와 가 사람들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 앉아있는 이들은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호 노마님이 입을 뗐다. 구아야. 나가서 문간을 잘 지키거라. 류가 놈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상설이 나간 뒤 노마님은 다른 이들에게 연회가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다들 가서 자리에 앉으시게. 방 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다. 호원이 폭건하며 말했다. 성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노마님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류가가 내 동생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타협의 여지는 없을 게야. 말을 마친 뒤 노마님은 걱정스러운 듯 호원을 바라보았다. 호원은 담담히 웃으며 성가의 규칙은 잘합니다 라고 답했다. 노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우리 호가는 나설 수 없다. 내가 감당해야지. 하지만 혼례를 치르고 나면 우리는 한 식구다. 류가도 감히 다시는 건드리지 못할 게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호원은 무표정했다.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성가 어르신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누구든 성가들 앞에서 내 동생을 괴롭힌다면 내 그놈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 노마님조차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이어 우리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안내되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호원 형에게 물었다. 형님은 그 류가 할망구를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장가를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이 내 머리를 툭 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방금 노마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다. 내 체면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떠난 뒤에 내가 무시당하며 살게 될 거야. 떠난다고? 형이 어딜 간다는 거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형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호원 형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여기서 대천까지는 불과 100여 걸음거리다. 하지만 류가 놈들이 분명 방해를 할 게야. 혼례 전에는 호가에서도 나서지 않을 테니 오로지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담력을 크게 가져라. 절대 도망쳐선 안 된다. 아니면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테니까. 나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때 돌연 밖에서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호원은 즉시 내게 신랑 모자를 씌워주었다. 카레는 붉은 천을 감아 곁들였다. 그는 밖으로 나가는 나를 지켜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유가 놈들의 기운이 느껴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심해라. 아까부터 비릿한 뱀 냄새가 진동했거든. 호원이 문을 열자 밖에는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와 서 있었다. 4명의 호가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강한 뱀 비린내가 가마 주변을 감돌았다. 나는 군중 속을 샅샅이 살폈지만 분시 할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가마꾼들이 어서 가마를 올리자며 재촉했다. 신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핏빛처럼 붉은 가마 휘장을 젖혔다.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가 서렸다. 바로 그때 호원이 직접 나를 가마에 태우며 물건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뿌리라고 속삭였다. 확인해보니 그것은 달개피였다. 가마가 서서히 들려 올라가더니 마당을 몇 바퀴 돌았다. 주변에는 붉은 등불이 가득 걸려 있었고
그 빛에 비친 내 손은 마치 피에 젖은 듯 붉었다. 작은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갑자기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게냐? 그 밑은 노파였다. 가마가 순식간에 멈춰섰다. 나는 머리끝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다. 가마 창을 가린 천을 들추고 밖을 보니 노파가 골목 입구에 몸을 굽힌 채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대체 무엇을 본 게냐? 내가 다시 급히 그곳을 쳐다봤을 땐 골목 입구엔 아무도 없었다. 미친 노파가 사라진 것이다. 호원은 그저 등불을 놓기 위해 멈춘 것이라 말했다. 내 눈이 잘못된 걸까? 가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 대청에 도착할 즈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찰나 곁눈질로 슬쩍 위를 보았더니 가마 꼭대기에 붉은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 뱀은 나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전신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쉿 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이 내 몸으로 세차게 달려들었다. 디어. 종아리에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놈은 내 살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몸을 조여오는 힘이 점점 강해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호원이 급히 가마 휘장을 걷어치웠다. 그 뱀 요괴는 내 종아리를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큰일이다. 후엔이 내 옷을 들춰보더니 다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 모습에 난 겁에 질려 말문이 막혔다. 내가 부축을 받으며 대청으로 들어설 때 신부가 도와주러 다가오려 했지만 오 할머니가 가로막았다. 할머니는 그저 지켜만 보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다. 후엔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형은 나를 안치더니 문박을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긴 검을 뽑아들었다. 손가락을 깨물어 검에 피를 바르자 칼날에서 즉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호시 일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문박을 쏘아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당신들이 이렇게 정 없게 나오면 나 역시 의리를 지키지 않아도 원망치 마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긴 검이 한 줄기 번광이 되어 문박으로 날아갔다. 후에는 재빨리 그 뒤를 쫓아나갔다. 문박에서 그의 불호령이 들려왔다. 앞으로 또다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내 모산파의 이름으로 널 요절내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난 고개를 떨구며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뒤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혼례를 올린 것 같았다. 번쩍 눈을 떴을 땐 붉은 탁자에 엎드려 있는 나를 발견했다. 방 안엔 온통 쌍이 자가 붙어 있었고 침대 위엔 붉은 면사포를 쓴 신부가 앉아 있었다. 신부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면사포를 거두려던 손을 황급히 거두었다. 그제야 이곳이 신혼방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다리를 보니 뱀에 물린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어 있었다. 하지만 형이 그 미친 할망구를 이기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장 형을 찾으러 일어나는데 어디 가시나요? 신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긋나긋하고 낭낭한 목소리였다. 우리 형 찾아야 해. 나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 밖에는 상설과 상능이 엎드려 엿듣고 있었다. 상설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가로막았다. 아주버님은 가셨어요. 내일 집에 가서 자주 들여다보라고 하셨어요. 뭐? 가셨다고? 형이 날 또 버리고 가신 거야. 난 형을 찾으러 당장 달려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양팔을 벌려 막아서며 정색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아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나를 방 안으로 밀어넣더니 문까지 덜컥 잠가버렸다. 다급한 마음에 문을 흔들어 보았지만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하인 둘까지 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때 침대 위 신부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나왔다. 오늘 밤 기어이 가시겠다면 제가 울어버리는 꼴을 보게 될 거예요. 일단 그녀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형을 찾으러 갈 거야. 여기서 못 나갈 거야. 내 말대로라면 난 이 호가에서 절대 나갈 수 없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그 말에 난 멍해졌다. 이런 횡재가 다 있나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건을 하나 걸었다. 안 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신부의 면사포는 반드시 당신이 걷어줘야 해. 정말 번거롭네. 나는 서둘러 침대 앞으로 달려갔다. 손을 뻗어 망면사포를 걷어내려는데 웬걸 손으로는 안 된다며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여자 정말 까탈스럽네. 어쩔 수 없지. 하는 수 없이 저울대를 가져와 단번에 걷어냈다. 면사포가 거치는 그 순간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화려한 봉관과 보석, 칠흑 같은 앞머리, 뽀얗고 앳된 얼굴까지 그녀는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문 채 촉촉한 눈망울로 수줍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순식간에 넋이 나갔다. 눈조차 깜빡일 수 없었다. 이 여우 귀신 너무 아름답잖아. 뭘 봐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제야 정작 중요한 일을 잊고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 이제 나 나가도 되는 거지? 그녀가 입술을 삐죽이며 안 된다고 하자 나는 다시 화가 치밀었다. 이 여자 왜 말을 자꾸 바꾸는 거야? 나는 고개를 헷돌려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억지로라도 나가려는데 그녀가 서둘러 나를 불러 세웠다. 아직 합한주를 안 마셨잖아요. 들키면 평생 집에 돌아갈 생각 말아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하는 수 없이 술잔을 들고 그녀에게 건넸다. 서방님, 낭자라고 불러줘요. 그녀가 기세등등하게 미소 지었다. 화가 나서 이가 갈렸지만 남의 집 처마 밑에 있는 처지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를 악물고 낭자라고 불렀다. 자, 어서 마셔. 정말 급하단 말이야. 그녀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더니 먼저 내 팔을 끌어당겨 합한주를 마시려 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 밀착했다. 나는 긴장한 채 눈을 감고 술을 들이켰다.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마자 심장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격하게 기침을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가 나보다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녀가 말을 바꿀까 봐 겁이 났다. 겨우 진정한 후 어서 가자고 그녀를 재촉했다. 그녀가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경계하며 문밖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말을 마친 그녀는 나를 침대 곁으로 끌고 가더니 침대 휘장을 걷어냈다. 그녀는 벽에 나무 판자 하나를 뜯어내더니 비밀의 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조심스레 먼저 머리를 내밀어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밖으로 확 끌어내며 신이 나서 하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또 나왔지롱. 그런데 바로 그때 2층에서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빨리 와서 상상 좀 봐. 언니랑 형부가 장난치기 시작했어. 그녀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고 뒤를 돌아보니 바로 여동생 상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 허리에 손을 얹고 링링을 가리켰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여동생은 순식간에 겁을 먹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후 노부인과 후상세였습니다. 그들은 언짢은 듯 우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혼례를 치르고도 어쩜 이렇게 철이 없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며 작게 변명했습니다. 그냥 마당에서 산책 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건 제 발 저려 자백하는 꼴이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후 노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난 싱이에게 할 말이 있다. 말을 안 들으면 아예 감시하며 쉬게 하겠다. 상상은 눈가가 붉어진 채 억울한 듯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후 노부인은 나를 대청으로 데려가더니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형이 남기고 간 거란다. 그녀는 나가려다 말고 뒤돌아서 몇 마디 덧붙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서먹하게 굴지 마라. 상상도 이제 살림하는 법을 배워야지.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가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얼른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낡은 머리띠 하나, 그리고 낡은 책 한 권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쭈뼛섰습니다. 편지에서 후엔 형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후가는 이 지역의 큰 세력이다. 모든 일에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둘째, 류가는 대놓고 문제를 일으키지는 못하겠지만 몰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셋째, 내가 지난 사고로 입은 후유증 때문에 1년 내내 몸이 점점 나빠질 것이다. 그가 이번에 길을 떠난 것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였고 낡은 책은 몸을 보하는 비책이었습니다. 그대로 수련하면 몸이 악화되는 걸 늦출 수 있지만 편지 말미에 특별히 경고하기를 반드시 표시된 내용만 수련해야 한다. 표시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돌리자 상상이 곧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가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멈춰섰다.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형, 호원, 왜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졌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그가 내 멱살을 낚아채더니 침대에서 끌어내리며 잠이 오냐고 소리쳤다. 감히 나를 무시해? 오늘 밤은 바닥에서 자. 그는 팔짱을 낀 채 나보다 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원래는 몹시 화가 났지만 그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울어버리면 장모님이 날 가만두지 않을까 봐 겁이 났다. 결국 일어나서 미안해라며 사과해야 했다. 방금 그건 별일 아니었어. 그는 들은 척도 않고 몸을 돌리며 서방님 따위 구하지 않을 걸 이라고 했다. 부인이 서방을 구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 말은 그게 아니야. 그는 몸을 돌려 탁자 위로 올라가더니 널 구하러 온 건데라며 화를 냈다. 이 배은망덕한 놈. 그는 정말 울 것만 같았다. 마음이 답답해진 나머지 예전에 내가 너, 작은 여우를 구해줬던 일까지 불쑥 내뱉고 말았다. 그러자 그가 단숨에 나를 깨물었다. 그는 세게 뿌리치더니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을 청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완전히 당한 기분이었다.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그를 보니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나를 욕하는 것 같았다. 나는 촛불을 불어 끄고 그냥 탁자에 엎드려 잠을 청했다. 잠시 방심하여 학업에 지장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후회해도 소용없을 테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몽롱한 상태로 잠에 빠져들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내 몸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호쌍쌍은 옆에 앉아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내가 깬 것을 보고는 그저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래도 나를 챙겨줄 줄은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애초에 그가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추위에 떨었겠는가?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새순물을 가져왔다는 소리였다. 문을 열자 상령과 호상설이 서 있었다. 호상설은 물대야를 내려놓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에 두 사람 소리가 꽤 크던데 대체 뭘 한 거야? 호쌍쌍은 순간 당황하며 눈을 깜빡이며 나를 쳐다봤다. 그게 당신이 말해봐요. 내가 입을 떼려는 찰나 어린 쌍령이 손가락을 깨물며 갑자기 끼어들었다. 상설 언니, 어젯밤에 형부 때문에 상쌍 언니가 울었다고 했잖아. 순간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다. 우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그들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링링이 하는 헛소리 듣지 마. 후상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상린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후상상에게 아까 말한 약법 3장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빗으며 나를 본체만 채했다. 어젯밤 일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대답이 없자 나는 별 수 없이 혼자 세수를 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야. 그래야 당당하게 너를 따라 내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너를 이길 수나 있겠어?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대청으로 향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모두 그녀의 삼촌과 숙모들이었고 사촌 오빠와 언니들이었다. 그 기생 오라비 같은 사촌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기선제압을 하려 들었다. 나 같은 가난뱅이가 올리는 차는 마시기 싫다나 뭐라나. 상대하기 귀찮아서 무시해버렸다. 그 다음 이어진 약법 3장은 후상상을 소홀히 대하지 말 것. 그녀를 절대 버리지 말 것. 둘째,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 것. 셋째, 그녀를 먼저 화나게 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속으로 코웃음이 났다. 이게 무슨 약법 3장이야. 이건 그냥 노예 계약서지. 이렇게 까다로운 아내를 두고 누가 감히 다른 여자를 만나겠는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 기생오라비 같은 사촌 오빠가 또 시비를 걸어왔다. 내 여동생을 화나게 했다간 내 손에 어떻게 죽나 봐라.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 우리 형이 있었어도 내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싶었다. 인사를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향했다. 상리는 옷자락을 꽉 쥐고 흐느껴 울었다. 작은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다. 까맣고 동그란 눈으로 후상상을 빤히 바라보더니 언니, 형부 데려갈 때 나도 같이 데려가면 안 돼? 다시는 둘이 노는 거 몰래 안 훔쳐볼게. 후씨 할머니는 복도에 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톡톡 치셨다.
눈빛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다. 후상세는 상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릴린, 착하지. 형부는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돌봐야 해. 며칠 뒤에 꼭 데리러 올게. 그때 산 아래에서 파는 설탕공예 과자를 사다 줄게. 상린은 입술을 깨물며 반신반의하며 손을 놓았다. 그러고도 우리를 따라 산장 입구까지 쫓아오더니 빨간 실로 묶은 여우 모양의 목조각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형부, 이거 가져가. 나쁜 뱀들을 물리쳐 줄 거야. 온기가 느껴지는 목조각을 손에 쥐자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몸을 굽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매형이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오면 같이 놀아주마. 올 때 타고 온 붉은 가마에 오르자 후상상이 가마 팔걸이에 기대어 머리에 꽂은 주화를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실 후연 오빠가 걱정되는 거 알아요. 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의 제멋대로인 기색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말씀이 후연 오빠는 마오산의 정통 제자라. 가는 길에 위험이 따를지언정 몸을 지키기엔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오빠가 남긴 그 비급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수련하시는 걸 봤거든요. 확실히 당신의 몸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보따리에 있던 그 낡은 책을 떠올리니 며칠간 나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가마가 산소 깊은 숲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멈춰섰다. 가마 밖에서 가마꾼의 낮은 외침이 들렸다게 누구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류 가문의 그 역한 뱀 비린내가 떠올랐다. 나는 후엔이 남겨준 닭 피 묻은 나무패를 움켜쥐었다. 후상상이 가마 휘장을 살짝 걷어 올리자 손끝에서 하얀 빗줄기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류 가문의 잔당들이군. 그래봤자 하찮은 피라미드일 뿐이지만. 내가 고개를 내밀어 보니 숲속에서 푸른 뱀 몇 마리가 튀어나왔으나 가마꾼의 복숭아나무 가지에 맞아 물러났다. 땅에 떨어진 뱀들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졌다. 뒤따라오던 가마에서 후상세가 내려 다가왔다. 장검을 손에 쥐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류 할멈은 후연 오빠에게 큰 부상을 입고 뱀굴로 숨어버렸어. 이놈들은 그저 떠보려고 보낸 잔챙이들일 뿐이니 겁먹을 필요 없어. 말을 마치고 그녀가 공중에 검을 휘두르자 몇 줄기 백광이 번뜩였고 숲속의 뱀 비린내가 완전히 씻겨 내려갔다. 우리 집 마당 앞에 가마가 멈췄을 때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흙집이 노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살인문을 열자 나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마당의 잡초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담장 밑에는 보랏빛 제비꽃들이 심겨 있었다. 허름하던 울타리도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으며 처마 밑에는 붉은 고추 2줄기가 걸려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온기가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내가 상세 연니한테 부탁해서 미리 정리해둔 거예요. 후상상이 가마에서 뛰어내려 내 손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식탁 위에는 새 그릇과 수저가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깨끗한 이부자리가 개켜져 있었다. 내가 공부하던 낡은 책상마저도 전부 새 나무 탁자로 바뀌어 있었다. 탁자 모서리에는 그 붉은 배두덮개와 여우 모양 목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일상은 평온하고 안락하게 흘러갔다. 후상상은 가끔 제멋대로 굴 때도 있었지만 집안일 하나만큼은 야무지게 꾸려나갔다.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산에 올라가 산과일을 따왔고 돌아와서는 내 아침밥을 지어주었다. 상리는 과연 며칠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그는 매일 우리를 따라다니며 산에 양을 치러 가자고 졸라댔다. 작은 여우의 모습이 가끔 숲속에서 언뜻 비치곤 했다. 멀리서 우리를 지켜볼 뿐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나는 매일 방과 후에 후엔이 남겨준 공법에 따라 수련을 했다. 손끝에는 점차 미약한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고 몸도 확실히 예전보다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변고는 보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등불 아래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갑자기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온몸이 눈처럼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여우는 입에 서신 한 통을 물고 있었는데 바로 예전에 우리 집에 눌러앉아 있던 그 작은 여우였다. 녀석은 내 손에 편지를 내려놓더니 머리로 내 손바닥을 비벼댔다. 그 눈동자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편지는 후엔이 쓴 것이었는데 필체가 무척 휘갈겨 써진 것으로 보아 분명 급박한 상황에서 쓴 것이 틀림없었다. 류 할멈이 산속의 검은 뱀 요괴와 결탁하여 보름달이 뜨는 밤에 후씨 가문의 결계를 부수려 한다. 내 후유증을 억제할 약재를 겨우 찾아냈으니 조만간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상상과 상링을 데리고 후씨 산장으로 오너라. 반드시 후씨 가문의 신무를 지키고
소백을 잘 따르거라. 저 작은 여우는 상상의 본명 영수이니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나는 후쌍쌍과 성닝을 깨웠다. 후쌍쌍은 편지를 확인하자마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보름달 밤은 뱀들이 수련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니 류 할멈이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오려는 모양이야. 소백이 후쌍쌍의 발목을 비비며 나직하게 잉잉거리며 울었다. 우리는 밤을 도와 짐을 챙겨 후시 산장으로 달려갔다. 가는 내내 소백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후시 산장에 도착했을 때 산장 안팎은 이미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다. 노부인이 문 앞에 서 계셨는데 그 안색이 몹시 엄숙했다.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후엔에게 이미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다. 약재는 사람을 시켜 먼저 보내준다고 하니 너희는 일단 안심하고 여기서 머물거라. 류가 놈들이 감히 침범한다면 우리 후가 식구 모두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산속에 광풍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달빛을 가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산장 밖에서 뱀들이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 노파의 포효가 비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다. 후시 할멈, 당장 후성을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내 놈의 후가 산장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니. 후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결계 앞에 서서 싸늘한 목소리로 유시 노파를 꾸짖었다. 내 손놈이 먼저 악행을 저질러 놓고 도리어 복수를 하겠다고 찾아오다니 오늘 내가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여 이 요물 같은 년을 처단하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결계 밖에서 치열한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신비로운 백색 광채와 검은 기운이 뒤엉켰고 비릿한 뱀 냄새와 피비린내가 산장 안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소백이 건네준 여우 모양의 목각 인형을 꽉 쥐고 가르쳐준 공법에 따라 길을 운용했다. 그러자 갑자기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구치더니 손끝의 기운이 순식간에 강해졌다. 후쌍쌍이 내 곁에 섰고 그녀의 온몸에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소백은 한 줄기 흰색 그림자가 되어 결계 밖으로 튀어나가 여러 마리의 검은 뱀들과 뒤엉켜 싸웠다. 쌍니는 상설의 뒤로 몸을 숨긴 채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언니, 힘내, 라며 소리쳤다. 소백아, 힘내. 결계가 검은 기운에 뚫리기 직전 멀리서 한 줄기 금빛이 날아와 먹구름을 뚫고 유노파의 몸에 꽂혔다. 유노파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검은 기운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공중에 호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손에는 장검을 쥐고 있었으며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유씨, 너의 악행도 여기까지다. 오늘이 바로 내 제삿날이다. 장검이 휘둘러지자 유노파의 모습이 거대한 흑사로 변하더니 몇 번 꿈틀대다 이내 숨이 끊어졌다. 남은 뱀 요괴들은 우두머리가 죽은 것을 보자 앞다투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고 후가 식구들에게 하나둘씩 제압당했다. 먹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다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자 산장 안팎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호원이 땅에 내려와 내 곁으로 다가와서는 미소 띠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장하다. 녀석, 형 체면을 살려줬구나.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도자기 병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후유증을 다스리는 약이다. 하루에 한 알씩 먹어라. 반년만 꾸준히 먹으면 완쾌될 거야. 내가 도자기 병을 받아 들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도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우리는 산아래 집으로 돌아왔다. 후엔 형은 바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남아 마당의 울타리를 보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울타리에는 사악한 기운을 쫓는 부적을 새겨 넣기도 했다. 그는 떠나기 전 후생생에게 내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만약 감히 내 동생을 괴롭혔다간 형으로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후생생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요. 누가 괴롭힌다고 그래요. 일상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나는 여전히 매일 학교에 다니며 무공을 닦았다. 후쌍쌍은 매일 집안일을 하고 산열매를 땄다. 쌍닝은 여전히 매일 우리를 졸졸 따라다녔고 사오바이는 마당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다. 가끔은 산토끼 몇 마리를 물어와 우리의 끼니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촌장님도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다. 마당의 활기찬 풍경을 보며 웃으며 말씀하셨다. 사오싱아, 너도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어느 날 저녁 내가 문턱에 앉아 수련을 하고 있을 때 후쌍쌍은 내 곁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문득 말했다. 사실 그날 내 꿈에 나타났던 건 우리 어머니였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때
내가 류가의 뱀 요정에게 다쳤을 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꿈을 통해서라도 내게 구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대. 내게 장가들라고 한 것도 다 어머니 생각이었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다정함이 가득했다. 사오바이는 우리 발치에 엎드려 기분 좋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문득 여우 신선이든 뱀 요정이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혼약이든 그 무엇도 지금의 평온함과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후엔 형이 산속에서 약초를 찾고 있고 곁에는 몇몇 여우 신선들이 따르는 꿈이었다. 류 가문의 뱀굴이 완전히 소탕되어 살림에는 더 이상 요괴가 없었으며 꿈속에 나와 후쌍쌍은 상님과 함께 마당 가득 보랏빛 제비꽃을 심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후쌍쌍은 내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사오바이는 침대 머리맡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창틀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참으로 따스하고 밝았다. 나는 알고 있다. 앞으로의 날들에 또다시 풍파가 닥칠지도 모르지만 내 곁에 이들이 있는 한, 사오바이와 후엔 형이 남겨준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인간과 여우를 뛰어넘은 이 인연은 이미 뼈와 살 속에 스며들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유대가 되었다. 그리고 저 산속 깊은 곳의 후가 산장은 우리 집에 눌러앉은 저 작은 여우와 내 곁을 지키는 후상상은 모두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하며 다가올 모든 일출과 일모를 함께 맞이할 것이다.